역사 속에서 세계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세계사로 뉴스 읽기 세만시의 역사 선생님 덕성여대 이원복 석좌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최근 국제뉴스 속에서 좀 비유적으로 등장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준비한 뉴스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홍콩 보안법 제정은 2014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단행한 크림반도 강제 병합의 비폭력 버전이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직접 제정을 놓고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뉴욕타임즈에 실린 칼럼의 한 대목 전해드렸습니다. 이어 신문에서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입법을 통한 위험 등을 다각도로 따져서 보안법 제정으로 인해 치러야 할 지정학적 비용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국제뉴스 속에 나온 역사적 사건이 바로 크림반도 강제 병합이거든요. 오늘은 먼저 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크림반도 이야기는 아마 다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이 크림반도의 위치가 정확히 어떻게 되죠? 흑해 아시죠? 네. 지중해에서 이게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타고 쭉 올라오면 흑해가 있는데 과거 중세기 때는 여기가 세계 무대였죠, 말하자면. 근데 이제 흑해가 어떻게 생겼냐면 크림반도가 어디냐면은요. 이 목공원을 보시면은 그 목젖 있죠. 네. 이것이 동그란 그 흑해 가운데 이렇게 쏙 나와 있는 튀어나온 반도예요. 근데 이제 그 우크라이나라는 그 나라 자체가 대평야지대거든요. 제가 89년에 갔었는데 끝없는 평야의 나라인데 거기다가 이 크림반도 흑해 쪽으로 돌출돼 있으니까 이 러시아로 봐서는 이게 그 지중해로 진출하는 가장 중요한 해군 기지가 되는 거죠. 이 반도를 가지고 여기에 스쳐가지 않은 민족이 없어요. 네. 몽고족, 동로마 제국 서로 할 거 없이 다 왔다가 결국은 이제 오스만 제국의 통치를 갖다가 한 300년, 400년 받게 되죠. 그러다 결정적으로 1783년에 네. 예카테리나 2세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합병이 돼버립니다. 러시아 영토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러시아가 이제 크림반도랑 본격적으로 인연이 시작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제 그 러시아 땅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 러시아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때부터 인연을 맺다가 크림반도를 지배를 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잃게 되는 빼앗기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생기죠. 그것이 1853년부터 55년까지 벌어진 소위 그 크림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우리나라는 옛날에 크리미아 전쟁이라고 그랬는데 크리미아. 원래는 크림이 정확한 말이 크리미아는 영국식 발음이고. 네. 근데 크림 전쟁인데 이 크림 전쟁은 러시아가 이 크림반도에서부터 흑해를 건너가지고 지중해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그 야심찬 그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막기 위해서 전 유럽의 서양 세력들, 영국, 프랑스, 독일학급 전부 달려들어가지고선 이 러시아하고 싸웠기 때문에 오스만 제국하고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가 혼자 싸우다가 완전히 완패를 당했죠. 그래서 이때 이 크림반도가 중립지대가 돼버리고 그다음에 이때 재밌는 것이 전쟁에 제가 돈이 모자라니까 네. 알라스카를 팔잖아요. 미국에 빚 갚으려고 720만 불에. 그렇군. 그런 일도 생겼군요. 그때 네. 당시에. 그래서 여기가 중립이 됐는데 56년에 이제 크림반도가 중립이 됐거든요. 예, 그렇게 됐는데 고로부터 한 10몇 년 뒤에 1870년에 보불 전쟁이 벌어집니다. 프랑스하고 프로이센하고. 네. 근데 러시아가 프로이센 편을 들었거든요. 근데 프로이센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날름 도로 가져갔죠. 승전했다 해가지고 너희 도와줬으니까 도로 내라 해가지고 크림반도를 도로 가져가 버린 거죠. 네. 그래서 다시 또 이 러시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크림반도가 러시아의 강제 합병이 된 거고 네. 이 강제 합병이 되면서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웠던 게 바로 우크라이나인데요. 네네. 이 크림반도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어떤 역사적인 관계를 그럼 맺고 있는 건가요? 근데 원래는 이제 이 크림반도가 쭉 이게 우크라이나였다가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니까 이게 소련이 결정이 되면서 우크라이나 공화국이 소비에트 연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우크라이나는 거의 주민 대부분이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1954년에 흐르쇼프라고 들어오셨죠? 흐르쇼프. 네. 흐르쇼프가 이 우크라이나 반도를 우크라이나 자치공화국을 우크라이나 공화국에 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페레야슬라프 조약이라는 것도 저도 이제 지금 생소한 이름인데 네. 페레야슬라프 조약이라는 것이 1654년 그로부터 300년 전에 맺어집니다. 이게 뭐냐니까 네.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사람들이 꽤 있고 그런데 거기 주로 이 타타르족이 살아요. 터키계 사람들이. 근데 계속해서 폴란드니 이런 그 가톨릭 국가들이 괴롭히니까 네. 이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가서 우리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이 크림반도가 다시 이제 그때 손을 잡는 그걸 기념이 그 조약이 페레야슬라프 조약이라고 해서 1654년에 맺어졌는데 네. 그로부터 300년을 기념해가지고 흐르시프가 그 최고 권력사였을 때 이 크림 공화국 자치공화국을 우크라이나 공화국한테 줍니다. 왜 그러냐니까 당시에는 우크라이나도 소련의 영토였고 네. 또 이 크림반도도 이 소련의 영토이기 때문에 이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에 속하건 소련에 속하건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것이 러시아로 떨어져 나가고 우크라이나로 떨어져 나가고 분리가 되면서 이 크림반도가 당연히 그 우크라이나 영토가 돼버린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니까 2016년에 우크라이나에서 혁명이 납니다. 네. 왜냐니까 우크라이나가 전통적으로 반 러시아예요.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러시아가 엄청나게 우크라이나를 괴롭혔거든요. 네. 그래서 2차 대전 초기에는 독일 나치에게 협조한 게 우크라이나예요. 워낙 심했으니까. 그래서 친러 정권의 그 대통령을 추방해 버립니다. 혁명으로. 근데 러시아에서는요 또 데모가 나요. 반혁명 데모가. 네. 크림에서는. 크림반도에서. 왜 그러니까 거의 국민 대다수가 러시아 사람들인데 반 러시아 대통령이 쫓겨났으니까 자기네들한테 우크라이나의 지배를 더 강화가 된다는 것이 반가울 리가 없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도로 데려오고 반 러시아 혁명에 대한 반대를 한다는 그런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이 갈등이 심해지니까 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서 그 자치공화국에서 자 그럼 우리 국민투표를 결정하자. 그래서 자체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절대 다수로 우리 러시아에 합병하자고 자원적으로 이걸 얘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푸틴이 얼싸렸다 해가지고. 그렇죠. 당연하죠. 자기네 나라로 합병하겠다는데. 그래가지고선 그 국회에 옮겨가지고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이 그 크림 합병을 합법화를 허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러시아의 입장은 이것은 합법적으로 주민이 원해서 하는 합병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강제 합병이 아니다. 근데 이건 뭐냐 홍콩과 비슷한 경우인데 우크라이나에서는 분명한 우리 영토인데 왜 너희들이 멋대로 주민투표를 핑계대로 우리를 강제 합병하느냐. 그러니까 서방에서는 당연히 이것은 강제 합병이고 러시아 합병에서는 자원에 의한 주민들에 의한 크림반도가 원해서 한 그런 합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합법이라는 거죠. 이것이 풀리지가 않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것을 불법 합병으로 인정하고 있죠. 네. 또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이 합병 과정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 국제뉴스 속의 역사 이야기 먼저 저희가 크림반도의 역사 그리고 강제 합병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 짧게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준비된 녹음물을 먼저 듣고 오도록 하죠. 최근 미국의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의 바이러스에 관한 은폐는 체르노빌과 함께 역사에 기억될 것이다. 우리는 15년쯤 뒤에 HBO 특집을 보게 될 것이다.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초창기에 미온적, 폐쇄적 대응으로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 속에 나온 발언인데요. 이미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로 나온 주제이기도 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이것도 뭐 역사적으로 워낙 유명한 사건이기도 하고 이 녹음물에서 들으셨다시피 영화나 드라마로도 참 많이 나온 주제예요. 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 먼저 좀 간략히 좀 짚어주시죠. 어떤 사고였는지. 이게 우크라이나 수도가 키예프거든요. 네. 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키예프에서 북방으로 한 105km 정도 떨어진 곳에 거기 체르노빌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지었죠. 그래서 거창하게 이제 그 계획을 세웠는데 1986년 4월 26일 새벽 1시 24분에 이 원자로가 폭발을 해요. 네. 폭발을 했는데 이걸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 스웨덴 정부입니다.
스웨덴에서 갑자기 그 지수가 올라가고 원자력 낙진이 이것이 검증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소련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좀 알아봐달라는데 그때까지 쉬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고르바초프가 등장한 다음에요. 고르바초프가 들고 나온 것이 페레스트라카하고 글라스노스트 아닙니까? 개혁과 개방. 네. 근데 공산당 체질이라는 것이 뭐든지 감춰요.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맞습니다. 소련도 그렇고 전부 쉬쉬쉬쉬하고 그리고 어떤 들키지만 않으면 무조건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틀 후에야 처음으로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마을에 사는 주민들도 정말 그 사고가 터졌는지 몰랐다고 모르고 하더라고요. 축제 예정대로 다 열고 그러다가 한 일주일쯤 지나서야 강제 퇴거령을 내려가지고 이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데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원자력에 감염돼 가지고 네. 그 다음에 후유증이 엄청나가지고 그때부터 어떤 그 반핵 운동, 반원자력 핵발전 반대 운동이 벌어지고 그 체르노빌의 그 악몽이 재현된 게 그 동북 그 이제 대지진 안에 그 원전 사고 안에요. 네. 얼마 전에 일어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4월 26일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소련이 계속해서 언급을 안 하고 덮고 있다가 이제 심각성이 제대로 보도된 건 심지어 5월 6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일주일 지난 다음에서요.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주민 전원 대피령을 내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목숨을 잃거나 정말 피해를 입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고가 바로 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였습니다. 그 사건인데 이 사건의 그 중요한 이 효과가 뭐냐니까 효과라는 네.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이렇게 쉬쉬하다 이렇게 당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고르바초프가 내건 것이 개혁과 개방 아닙니까? 네, 아까 말씀해 주셨죠. 개방이라는 것이 어떤 이 정보를 쉬쉬하지 말고 무슨 사건이 터지면 그때 알려가지고 공유를 해야 된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르바초프에겐 큰 명분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페레스트로이카하고 글라스노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하나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된 거죠. 그런 계기가 또 된 게 체르노빌 사건이죠. 그것이 이제 쭉 3년 지난 다음에 3, 4년 지난 다음에 동구권 몰락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그 막스가 얘기했죠. 모든 사회 체제는 자체 모순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거. 네. 공산당이 무너진 것도 공산당 자체 모순입니다. 이렇게 숨기고 쉬쉬하고 덮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거. 중국도 그렇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얼마 전에 흥미있는 기사가 있는데 네. 지금 코로나19에서 크게 실패한 나라가 4나라가 있는데 전부 권위주의적 포퓰리스트들이 지배하는 나라인 거예요. 미국 그렇고 영국 보리스 존슨 그렇고 네. 그다음에 러시아 그렇고 네. 그리고 브라질 그렇고 중국도 지금. 그래서 이제 뭐든지 투명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오늘은 뉴스 속에 등장하는 역사적 의미들, 크림반도 병합 논란 그리고 체르노빌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원복 덕성여대 석좌 교수였습니다.